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제게 일어났는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28살 유진이라고 하고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명동백화점 본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먼저 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말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부산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죠. 집은 부산 사하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는데, 2룸짜리라서 저와 남동생이 방 하나를 나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미술 시간이 되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고 선생님들도 유진이는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자주 칭찬해 주셨어요. 중학교 때는 미술부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미술 학원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떻게든 학원비를 마련해 주셨지만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고등학교는 미술 중점학교로 진학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입시 미술 학원에 가서 밤 10시까지 그림만 그리는 생활을 3년간 했거든요. 손가락은 늘 물감으로 얼룩져 있었고 어깨와 목은 항상 아팠어요.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대학 입시 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꼭 좋은 대학에 가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수능도 중요하지만 실기가 더 중요한 상황이어서 실기 연습에 모든 걸 걸었어요. 포트폴리오 준비하느라 한 달 내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손가락 끝이 다 헐 정도로 그림만 그렸어요. 다행히 홍익대학교 디자인학과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우리 딸이 홍대에 붙었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고 서울에서 자취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대학 생활은 정말 꿈 같았어요.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행복했어요. 디자인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 알바, 편의점 알바, 과외까지. 정말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학년 때 했던 디자인 스튜디오 알바예요. 시급은 얼마 안 됐지만 실제 현업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걸 접했는데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로고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이미지까지 기획하는 과정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3학년 때는 전공 수업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들을 배워야 했는데 집에 좋은 컴퓨터가 없어서 학교 과제실에서 밤새 작업하는 일이 많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집에서 편하게 작업하는데 저만 학교에 남아서 새벽까지 작업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지만 그만큼 더 간절하게 했고 더 열심히 했거든요. 교수님들도 제 열정을 알아봐 주셨어요. 유진이는 정말 성실하고 열정적이야. 분명히 좋은 디자이너가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곤 했어요. 4학년이 되면서 취업 준비가 시작됐어요.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고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좋은 회사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인턴 경험이나 스펙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졸업을 앞두고 정말 막막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씩 취업이 결정되는데 저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 걸까? 정말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우울했어요. 부모님께도 연락드리기가 미안했고 학자금 대출 생각하면 답답했어요. 졸업 후에도 취업 준비를 계속했어요. 부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서울에서 기회를 더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서 반반씩 나눠내면서 지냈어요. 하루 종일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런 생활을 반년 넘게 했어요. 그 시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졸업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부모님께는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안했어요. 친구들은 다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는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현우를 만났어요. 그날도 홍대 근처 카페에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혼자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디자이너로서의 재능이 있는 걸까? 이대로 계속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현우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디자인 일 하시나 봐요? 하면서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으니까요. 네, 디자인 공부했는데 아직 취업은 하고 대답했는데 현우가 취업 준비 중이시구나. 저도 예전에 취업 준비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공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현우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할 때 진짜로 관심 있게 들어주고 정말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시네요 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정말 실력이 좋으신데요. 분명히 좋은 회사에 취업하실 거예요 라고 응원해 줬어요. 그날 처음 만났는데도 현우와는 금방 친해졌어요. 비슷한 또래였고 대화도 잘 통했거든요. 현우는 자기 일에 대해서는 별로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사무직이에요. 별거 아닌 일 해요라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현우가 자주 연락을 했어요. 오늘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지? 싶었는데 점점 현우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우가 시간 되시면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할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저는 좀 망설였어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인데다가 취업도 안 된 상황에서 남자친구를 만날 여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우가 정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게 느껴져서 만나기로 했어요. 홍대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현우가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더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너무 비싼 곳은 피하고 분위기 좋은 곳을 골라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현우와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왜 디자인을 하고 싶어 하는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평소에는 잘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털어놨어요. 현우는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유진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존경스러워요. 저는 유진 씨의 그런 순수한 열정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해주는데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현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해줬어요. 저는 사실 너무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특별한 꿈도 없었고 그냥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유진 씨를 만나고 나서 정말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현우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현우가 옆에 있어 줬어요. 괜찮아요, 유진 씨.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당장 안 돼도 언젠가는 분명히 기회가 올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면서 포트폴리오 정리할 때도 밤늦게까지 옆에서 도와줬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현우가 정식으로 고백했어요. 유진 씨, 저는 유진 씨의 순수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완전히 반했어요.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싶어요.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꽃다발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때 정말 설렜어요. 이런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네, 좋아요라고 대답했을 때 현우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교제하는 동안 현우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제가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할 때마다 괜찮아, 유진아.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같이 천천히 해보자라고 위로해주고 면접 보러 갈 때마다 화이팅. 유진이라면 분명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줬어요. 그런데 가끔 현우의 집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애매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집은 그냥 좀 잘 사는 편이야.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라고만 말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줬어요. 저는 그냥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몇 번 현우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분당에 있는 꽤 큰 아파트였어요. 아파트 단지도 고급스럽고 집도 평수가 꽤 되더라고요. 아, 사업을 꽤 잘하시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설마 그렇게 큰 기업의 사장님일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처음 뵈었을 때도 정말 인상이 좋았어요. 두 분 다 저를 진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현우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요. 라고 반겨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제가 디자인 공부했다고 하니까 정말 관심 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디자인이라. 정말 멋진 일이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죠. 유진 씨의 작업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제 포트폴리오를 정말 진지하게 봐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실력이 좋으시네요. 감각도 뛰어나고 완성도도 높고. 이 정도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시아버지가 저를 예뻐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진짜 전문적인 안목으로 평가해 주신 줄은 몰랐거든요. 교제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정말 기뻤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드디어 제가 원하던 디자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현우도 정말 기뻐해 줬어요. 축하해, 유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진짜 디자이너가 된 거네라고 하면서요. 그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했는데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작은 회사라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봐야 했거든요.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브로셔, 웹사이트, 패키징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제가 디자인한 로고가 실제로 사용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했거든요. 아, 내가 만든 디자인이 실제로 세상에 나오는구나 싶어서 신기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교제한 지 1년 반쯤 됐을 때 현우가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유진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평생 함께 하고 싶어. 나와 결혼해줘라고 정말 진심으로 프로포즈했어요. 저도 현우를 정말 사랑했지만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사회 경험도 많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해도 될까 싶었거든요. 현우야, 나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우가 유진아,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라.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면 안 될까? 나는 유진이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설득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현우의 진심을 느꼈고 함께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약속했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릴 때도 정말 떨렸는데 현우가 정말 정중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현우는 정말 배려심이 많았어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너무 큰 결혼식은 하지 말자고 하면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아담하게 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마음이잖아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결혼식 준비할 때 현우 쪽 하객 명단을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것도 다들 직책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룹 회장, 기업 사장, 협회 이사장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아버지 사업 관련 분들이려니 했어요. 결혼식 당일도 신기했어요. 신랑 측 하객들이 정말 격식을 차려서 오시더라고요. 다들 고급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오셨고 축의금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더라고요. 신부 측 하객들은 다들 평범한 차림으로 왔는데 신랑 측은 정말 화려했어요. 결혼식 후에 현우한테 여보, 하객분들이 정말 대단하시더라. 아버님 사업이 생각보다 큰가 봐. 라고 물어봤는데 현우가 그냥. 아버지가 오래 사업하시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으신 거야 라고 대충 넘어가더라고요.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어요. 2주간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여행했는데 정말 꿈 같았어요. 현우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줬거든요. 호텔도 정말 좋은 곳으로 예약해주고 맛있는 레스토랑들도 미리 알아봐주고 유진아, 우리 신혼여행이니까 최고로 해야지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여행 중에도 가끔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현우를 미스터 강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극진하게 대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도 현우가 뭔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았어요. VIP 고객님이시네요 라고 하는 걸 몇 번 들었거든요. 여보, 이 호텔이랑 레스토랑에서 왜 이렇게 잘해줘? 뭔가 특별한 멤버십이라도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현우가 그냥 여행사에서 추천해준 곳들이라서 그런가 봐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현우가 미리 준비해둔 집인데 정말 좋더라고요. 강남구에 있는 새 아파트였는데 평수도 꽤 되고 인테리어도 완벽했어요. 여보, 이 집 정말 비쌀 텐데 괜찮아? 전세금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는데 현우가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도와주셨어 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첫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설렜거든요. 현우는 여전히 다정한 남편이었고 저를 정말 아껴줬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답답했어요.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우한테 여보, 나 다시 일하고 싶어. 디자인 일을 계속 하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현우는 처음에 좀 망설이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지 않을까? 집에서 취미로 디자인하면 안 돼? 아니면 프리랜서로 가끔 일하거나.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아니야, 여보. 나는 정말 디자이너로서 성장하고 싶어. 회사에서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더 큰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라고 설명했는데 현우가 표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유진아, 사실은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다가 말을 멈추더라고요. 뭔데? 왜 그래?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말할게라고 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현우가 집안 배경을 말하려다가 망설인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재벌가 며느리라는 걸 알면 일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유진아, 시간 있을 때 아버지랑 차 한잔 하자고 하시면서요. 보통은 가족 모임 때나 만났는데 따로 부르시니까 좀 긴장됐어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시아버지와 만난 곳은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정말 격식 있는 곳이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정말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유진아, 결혼 생활은 어때? 현우가 잘해주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아버지. 현우가 정말 잘해줘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더니 시아버지가 그럼 다행이네. 우리 현우가 워낙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기뻐하고 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데 유진아 현우한테 들었는데 일을 다시 하고 싶어 한다며?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디자인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정말 관심 있게 들어보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싶니? 구체적으로 말해봐라고 하시면서요. 브랜드 디자인이나 공간 디자인 쪽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고급 브랜드나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 럭셔리한 공간을 디자인해보고 싶어요. 그런 일을 하려면 경험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잠깐 생각하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럼 좋은 기회가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명동 백화점 본점에 VIP 라운지가 있는데 그곳에서 인턴으로 일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이고 VIP 고객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이야. 내가 원하는 경험을 쌓기에는 정말 좋은 곳일 거야 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명동 백화점이면 정말 큰 기업인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자리를?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아버지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하지만 그냥 꽂아주는 건 아니고 제대로 인턴부터 시작해서 실력을 인정받아야 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거야. 괜찮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명동백화점 본점의 VIP 라운지라니. 거기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거든요. 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열심히 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시아버지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궁금한 듯한, 시험해보고 싶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저를 걱정해 주시는 표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현우한테 얘기했더니 현우가 정말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명동백화점을? 라고 하면서 뭔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응,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아버지가 아는 분이 계신다고 하시더라. 나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현우가 유진아 그런데 라고 하다가 말을 멈추더라고요. 왜? 뭔데? 라고 물어봤는데 현우가 한참 고민하다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열심히 해봐.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현우도 뭔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재벌가 며느리라는 걸 모른 채로 일반 인턴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결혼 2달 후에 명동백화점 본점 VIP 라운지에서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정말 설렜어요. 명동 한복판에 있는 명동백화점 본점이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울까 상상하면서 갔거든요.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려서 명동백화점으로 향하는 길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명동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 쇼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이곳에서 일하게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백화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1층부터 화려한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조명이 정말 인상적이더라고요. 와,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되다니 싶었어요.
VIP 라운지는 백화점 최상층에 있었어요.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다른 직원들을 보니까 다들 정말 세련되고 전문적인 모습이더라고요.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VIP 라운지의 입구부터가 정말 호텔 같더라고요. 마치 5성급 호텔의 프리미엄 라운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부로 들어가니까 더욱 놀랐어요.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바닥은 고급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가구들도 모두 수입 명품들이더라고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명동 거리의 전망도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라운지 내부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VIP 고객들이 차를 마시며 휴식할 수 있는 라운지 구역, 개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 룸들, 그리고 선물 포장이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구역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잘 꾸며져 있었어요. 총괄 팀장이라는 고 팀장을 만나러 갔는데 첫인상부터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고민정 팀장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악수를 청하셨는데 표정이 정말 싸늘하더라고요. 고 팀장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정말 완벽하게 차려입었어요.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화장도 정말 완벽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스타일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강한 엘리트의 아우라가 물씬 풍겼어요. 새로운 인턴이군요. 유진 씨 맞죠? 라고 하는데 목소리 톤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마치 저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는데 고 팀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하고 짧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유진 씨, 디자인 전공이라고 들었는데 여기는 디자인하는 곳이 아니에요. VIP 고객 서비스가 전부예요. 그거 알고 있죠? 라고 첫날부터 못을 박더라고요. 저는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 고객 서비스를 위한 공간 기획이나 디스플레이, 선물 포장 같은 부분에서 디자인 감각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고 팀장이 비웃듯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여기 오는 VIP 고객들이 누군지 알아요? 연 매출 수십억 하는 사업가들, 재벌 회장님들, 유명 연예인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디자인 감각보다는 완벽한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해요. 디자인은 무슨? 여기는 동네 카페가 아니라고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죽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만 시키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라운지 투어도 시켜주고 VIP 서비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해주는데 저에게만 유진 씨, 일단 인테리어 잡지 정리부터 시작하죠라고 하더라고요. 지하 창고 같은 곳으로 데려가더니 몇백 권의 인테리어 잡지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거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찢어진 페이지는 따로 빼놓고 카테고리별로도 분류해 주세요. 며칠 걸릴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하세요라고 하면서 저 혼자 거기 남겨두더라고요. 창고는 정말 먼지투성이었어요. 환기도 잘 안 되고 조명도 어둑어둑했어요. 다른 인턴들은 깔끔한 라운지에서 고급스러운 차 서빙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텐데 저만 혼자 창고에서 먼지 묻은 잡지들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런 일부터 시키는 거겠지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냥 대충 정리하지도 않고 정말 꼼꼼하게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손상된 페이지들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따로 분류했어요. 며칠 후에 고 팀장이 확인하러 왔는데 그럭저럭 하네요 라고 하면서 별다른 칭찬도 없이 다음 일을 주더라고요. 이제 라운지 구석구석 청소해 주세요. VIP 고객들이 오시는 곳이니까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요.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계속 그런 잡일들만 시켰어요. 창고 정리, 청소, 물품 정리. 다른 직원들은 VIP 고객들과 직접 만나고 고급 차 서빙하고 선물 포장하고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는데 저만 계속 뒤에서 잡일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용기를 내서 고 팀장에게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저도 이제 고객 서비스나 다른 실무 업무를 배우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정리 업무만 했는데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고 팀장이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른 직원들도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그냥 동네 카페가 아니에요. 명동백화점 VIP 라운지예요. 한 번 실수하면 회사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요. 인턴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까지 시킨 일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완벽하게 해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맡은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뭔가 저만 문제가 있는 인턴인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다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인턴들도 처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정리 업무만 했나요? 그 직원이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아니요. 보통은 일주일 정도 기본 업무 익히고 나면 바로 고객 서비스 교육 들어가는데 유진 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팀장님이 유진 씨를 좀 특별하게 관리하시는 것 같달까요? 다른 인턴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현우에게도 말했어요. 여보, 나 뭔가 이상해. 다른 인턴들과는 대우가 너무 달라. 한 달째 잡일만 시키고 고객 서비스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아. 현우는 그럴 리 없을 텐데. 아마 처음이라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조금 더 참고 열심히 해봐. 분명 좋게 봐줄 거야 라고 위로해줬지만 표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현우도 뭔가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아내가 재벌가 며느리라는 걸 모르고 일반 인턴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라운지에 새로운 인턴이 들어왔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김수진이라는 여자분이었는데 이화여대 경영학과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수진 씨에게는 첫날부터 바로 고객 서비스 업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고 팀장이 직접 나서서 수진 씨, 이거 VIP 차 서빙하는 방법이에요. 차자는 이렇게 들고 고객에게는 이렇게 인사하고 라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창고에서 혼자 물품 정리하고 있는데 수진 씨는 이미 고객들 앞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똑같은 인턴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건지. 더 황당한 건 수진 씨와 저의 학력이었어요. 저는 홍익대 디자인학과, 수진 씨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학교 서열로 보면 비슷한 수준인데 전공으로 보면 오히려 제가 이 업무에 더 적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건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른 직원분께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왜 저만 계속 잡일만 시키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직원분이 정말 조심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유진 씨,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유진 씨에 대해서는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건 저희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다른 인턴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신 것 같달까요? 개인적인 감정? 저는 고 팀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는데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2달째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욱 심해졌어요. 고 팀장이 저에게 정말 이상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유진 씨, VIP 고객분들 선물 재고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목록을 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록이 일부러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모르고 그 목록대로 재고를 확인해서 어상품 50개, 비상품 30개입니다 라고 보고했는데 실제로는 어상품이 45개, 비상품이 35개였던 거예요. 그럼 고 팀장이 재고 파악도 제대로 못하나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틀리면 어떻게 해요? 이래서 인턴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라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크게 꾸짖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실수한 줄 알았어요. 아, 내가 너무 부주의했나 보다. 더 꼼꼼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또 다른 예로는 유진 씨, 오늘 중요한 VIP 고객분이 오시는데 미팅룸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준비사항 목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고객이 오셔서 보니까 전혀 다른 세팅이 필요한 거였어요. 미팅 테이블에 생화 꽃꽂이 준비해 주세요라고 목록에 적혀 있어서 그대로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그 고객분이 꽃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절대 생화를 놓으면 안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고객분이 오셔서 꽃이 있네요. 저는 꽃 알레르기가 심한데 라고 하시니까 고 팀장이 바로 달려와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직원이 실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진 씨 고객 정보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실수를 하면 우리 라운지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요? 라고 혼을 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일부러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걸요. 하지만 증거도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피해의식 아니야? 팀장님이 그럴 리 없어라고 할까봐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어요. 더 심한 건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동정하는 것 같던 직원들도 점점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함께 먹자고 해도 아, 미안. 오늘은 바빠서. 라고 피하고 대화할 때도 어색해하고.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다른 직원들 대화를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유진 저애 뭐야? 인턴 주제에 건방지지 않아? 맞아, 뭔가 다른 애들과 다르잖아. 자꾸 실수하고 팀장님께 대드는 것 같고. 팀장님이 저렇게 대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해. 다른 인턴들은 금방 적응했는데 저 애만 계속.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하려고 했을 뿐인데 마치 제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울면서 잠들었던 날이 정말 많았어요.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분이 라운지에 오셨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보시면서 계속 저를 지켜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시선이 자꾸 제게 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가 싶었는데 며칠간 계속 그분이 오셔서 저를 관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도 고 팀장이 또 이상한 일을 시켰어요. 유진 씨 재고 확인 결과 보고서 가져오세요라고 하면서 목록을 주는데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고 팀장이 준 목록을 받고 몰래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리고 직접 창고에 가서 실제 재고를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목록과 실제 재고가 달랐어요.
고 팀장 목록 어상품 60개, 비상품 25개, 시상품 40개. 실제 재고 어상품 55개, 비상품 30개, 시상품 42개. 완전히 다른 숫자였어요. 저는 정확한 재고 현황을 다시 정리해서 보고했어요. 팀장님, 재고 확인 완료했습니다. 어상품 55개, 비상품 30개, 시상품 42개입니다. 라고요. 고 팀장이 정말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제가 준 목록과 다른데. 확실해요? 라고 하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때 그 중년 남성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잠깐만요라고 하시면서 대화에 끼어드셨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고 팀장이 고객님께서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원 교육하는 중이에요 라고 둘러댔는데 그분이 아니요, 궁금해서요. 이 젊은 직원분이 재고를 잘못 파악했다는 건가요? 라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객님, 저는 재고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제가 드린 보고서가 맞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고 팀장이 노려보는 게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고객분이 그럼 직접 확인해 볼까요? 라고 하시면서 일어나셨어요. 정말 놀랐어요. 고객이 직접 창고까지 확인하러 간다고. 고 팀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고객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라고 했지만 그분이 괜찮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함께 창고로 내려갔어요. 실제 재고를 확인해 보니 제 보고서가 정확했어요. 어상품 55개, 비상품 30개, 시상품 42개. 딱 제가 보고한 대로였어요. 그 고객분이 고 팀장을 정말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팀장님, 이 직원분이 정확한 보고를 했는데 왜 틀렸다고 하신 건가요? 처음에 주신 목록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고 팀장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그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실수였어요 라고 둘러댔지만 그 고객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실수라. 그런 중요한 실수를 하시면 곤란하죠. 이 직원분은 정확하게 일했는데 괜히 의심받을 뻔했네요 라고 하시면서 저를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고객분이 더 자주 라운지에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매번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가끔 저에게 수고 많으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저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적어도 한 분은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다 되어갈 때 정말 큰일이 터졌어요. 명동백화점 본점 VIP 라운지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규모 VIP 고객 초청 행사가 있었거든요. 이 행사는 정말 중요한 행사였어요. VIP 고객들 중에서도 최상위층 고객들만 초대하는 프리미엄 이벤트라고 하더라고요. 재벌 회장님들, 유명 연예인들, 대기업 임원들이 다 온다고 했어요. 1년 동안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행사 한 달 전부터 준비가 정말 바빴어요. 라운지 전체를 새롭게 꾸미고 특별한 메뉴들을 준비하고 VIP 고객들 개별 맞춤 선물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정말 긴장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행사 2주 전에 고 팀장이 갑자기 저를 불러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유진 씨,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거예요. VIP 고객분들 선물 포장을 담당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3개월 동안 잡일만 시키던 고 팀장이 갑자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정말요?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고 팀장이 물론이에요. 이제는 유진 씨를 믿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행사니까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뻤어요. VIP 고객들 선물 포장이라니 제 디자인 감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 팀장이 주신 고객 리스트와 선물 목록을 받았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50명의 VIP 고객들, 그리고 각각에게 맞춤 선물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샤넬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 까르띠에 액세서리, 몽블랑 만년필. 몇십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원짜리 물건들까지 정말 고급스러운 선물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포장했어요. 그냥 대충 포장하는 게 아니라 각 고객분의 성향을 생각해서 포장지 색깔도 다르게 하고 리본 스타일도 다양하게 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여성 고객에게는 핑크 계열의 포장지에 실크 리본을, 중년 남성 고객에게는 네이비나 그레이 계열의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골드 리본을 사용했어요. 하나하나가 작품처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노력했죠. 밤늦게까지 남아서 작업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저 혼자 라운지에 남아서 선물들을 포장했어요. 리본 하나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만들려고 몇 번씩 다시 묶기도 했고, 포장지에 작은 주름이라도 생기면 다시 포장하기도 했어요. 2주 동안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50개의 선물을 완벽하게 포장했어요.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도 우와, 유진 씨 정말 잘 포장하네요. 예쁘다라고 칭찬해 줄 정도였어요. 행사 하루 전에 모든 선물 포장을 끝내고 고 팀장에게 보고했어요. 팀장님, 모든 VIP 고객분들 선물 포장 완료했습니다. 리스트대로 정확히 준비했어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고 팀장이 포장된 선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더니 수고했어요. 포장은 잘한 것 같네요. 내일 행사 때 실수 없기를 바라줘라고 말했는데 그때 고 팀장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음흉한 미소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행사 당일 정말 화려했어요. 라운지 전체를 꽃으로 장식하고 고급 케이터링 음식들을 준비하고 심지어 바이올린 연주자까지 초대해서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VIP 고객분들도 하나같이 정말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고객 서빙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VIP 고객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정말 떨렸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드시면서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시던 고객분들에게 드디어 선물을 드릴 시간이 됐어요. 제가 2주 동안 정성스럽게 포장한 그 선물들을요. 그런데 갑자기 한 VIP 고객분이 잠깐만요, 이게 뭐죠? 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들어 올리시더라고요. 제가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이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선물 포장을 조심스럽게 뜯어보시더니 제가 주문한 건 샤넬 클러치백이었는데 이건 에르메스 스카프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고 팀장이 주신 목록에는 그 고객분께 샤넬 클러치백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고객분도 저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선물을 뜯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주문한 거와 다른데요. 저는 몽블랑 만년필을 주문했는데 이건 까르띠에 시계네요. 그 순간부터 정말 아수라장이 됐어요. 다른 고객분들도 하나둘씩 선물을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틀렸네요. 저것도 잘못됐어요. 도대체 뭐가 된 거예요?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정말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50명의 VIP 고객 중에 거의 절반 정도의 선물이 뒤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정성스럽게 포장했던 그 선물들이 모두 잘못된 고객들에게 가 있었던 거죠. 고 팀장이 급하게 달려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들.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사과하면서 저를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봤어요. 그리고 모든 고객분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유진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중요한 행사에서 이런 대형 사고를.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분명히 고 팀장이 주신 목록대로 정확히 포장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팀장님, 저는 주신 목록대로 정확히 포장했어요. 분명히 고객님은 샤넬 클러치백, B 고객님은 몽블랑 만년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라고 항변했지만 고 팀장은 목록대로 했다고요? 그럼 이 상황이 뭐예요? 당신이 목록을 잘못 본 거 아니에요? 라고 더 큰 소리로 저를 질책하더라고요. 모든 VIP 고객분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죠.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쌓인 모든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고 팀장이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유진 씨, 고객분들께 무릎 꿇고 정중히 사과드리세요. 이런 중대한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요. 당장 사과하세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모든 VIP 고객들 앞에서.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선물들이 뒤바뀌어 있었고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계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 중년 남성 고객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라고요. 계속 저를 지켜보시던 그분이요. 잠깐만요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셨어요. 다른 고객들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다들 강 회장님이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 팀장님, 이 직원분이 정말 실수한 게 맞나요? 라고 그분이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고 팀장이 물론입니다, 회장님. 직원이 선물 목록을 잘못 확인한 거예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그럼 그 목록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고 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회장님께서 그런 걸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라고 했지만 그분이 아니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중요한 실수가 일어났다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야죠.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고 팀장이 목록을 가져왔는데 그분이 목록을 자세히 보시더니 저에게 유진 씨, 혹시 이 목록을 받았을 때 사본이나 사진을 찍어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다행히 저는 혹시 몰라서 목록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그동안 고 팀장이 몇 번 목록을 바꿔치기한 경험이 있어서 증거를 남겨둔 거였거든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현재 목록과 비교해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졌어요. 팀장님, 이상하네요. 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진 씨가 사진으로 찍어둔 목록과 지금 목록이 완전히 다른데요. 고 팀장이 그럴 리가요. 라고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분이 더 자세히 비교해 보시더니 유진 씨 사진을 보면 고객님은 샤넬 클러치백, B 고객님은 몽블랑 만년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목록은 고객님이 에르메스 스카프, B 고객님이 까르띠에 시계라고 되어 있네요. 완전히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고 팀장이 행사 당일 새벽에 몰래 목록을 바꿔친 거였던 거예요. 제가 원래 목록대로 정확히 포장했는데 목록을 바꿔놓고 마치 제가 실수한 것처럼 만든 거였어요. 다른 VIP 고객분들도 상황을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 목록을 조작한 거네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의도적으로 직원을 곤경에 빠뜨린 건가요? 이런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고 팀장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그게
제가 실수로 목록을 잘못.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 강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정말 위험 있는 목소리로 팀장님 사무실에서 따로 이야기하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고객분들께는 고객님들 이런 일로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물은 정확한 것으로 다시 준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정중히 사과하시더라고요. 고 팀장은 그 회장님과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30분 정도 지나서 나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 씨, 오늘은 집에 먼저 가세요라고 말했어요. 행사는 그렇게 어수선하게 마무리됐어요. 다행히 다른 직원들이 빨리 선물들을 정확히 다시 분배해서 큰 문제 없이 끝났지만 저는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집에 와서 현우에게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3개월 동안의 모든 괴롭힘, 오늘 있었던 일까지 다 얘기했어요. 여보, 나 정말 못 버티겠어. 이상해.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다른 인턴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대해. 오늘은 정말 심했어. 모든 고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 그것도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현우가 처음으로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게 말이 돼? 그것도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주먹을 불끈 쥐더라고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내가 라고 하다가 말을 멈추더라고요. 여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냥 내가 운이 없는 거지라고 했는데 현우가 정말 복잡하고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아, 사실은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라고 하려던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밤늦은 시간에 누가 왔을까요? 문을 열어보니 그 중년 남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오늘 행사에서 저를 도와주셨던 그 강 회장님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그분이 현우를 보시더니 현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우가 아버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그분이 바로 시아버지셨던 거예요. 제가 3개월 동안 VIP 고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분이 사실은 제 시아버지였고, 그래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어요. 아버지, 어떻게? 라고 현우가 놀라자 시아버지가 오늘 라운지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유진아 앉아봐.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시아버지가 오늘 그 끔찍한 상황을 다 봤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제가 모든 고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모습,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협박당하는 모습을 다 보셨잖아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오늘 정말 창피한 모습 보여드려서. 라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려다가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유진아,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아버지가 3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봤어. 처음에는 그냥 우리 며느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적응하나 궁금해서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3개월 동안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아버지가 깊은 숨을 쉬시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유진아, 사실 아버지가 명동백화점 회장이야. 그 순간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네. 명동백화점. 회장님이시라고요? 그래, 맞아. 명동백화점 강천수 회장이야.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명동백화점 회장이라고. 그럼 현우는 재벌 2세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저는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때 그 화려한 하객들, 신혼여행 때의 특별 대우, 강남 아파트. 그리고 무엇보다 고 팀장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까지 시아버지가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하셨어요. 현우가 결혼할 때 자기 집안 배경을 숨긴 이유는 너를 진짜로 사랑해서였어. 재벌가라는 걸 알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리고 혹시 집안 때문에 현우를 선택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던 거지. 현우를 보니까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서 VIP 라운지에서 인턴부터 시작해보라고 제안한 거였어. 물론 아버지도 처음에는 내가 재벌가 며느리라는 걸 직원들이 모르게 하려고 했어. 순수한 실력으로 평가받기를 바랐거든. 하지만 3개월 동안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 다른 인턴들은 금방 고객 서비스를 배우고 실무를 맡는데 너만 계속 잡일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고객으로 위장해서 몇 번 가봤더니 시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차가워지셨어요. 고 팀장이 너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주고 실수하게 만들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특히 오늘 일은 정말 선을 넘었어. 목록을 바꿔치기해서 너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모든 VIP 고객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니. 그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저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고 팀장이 저를 괴롭힌 이유도 이제 명확해졌고요. 그런데 아버지, 고 팀장은 왜 저를 그렇게?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아마 고 팀장은 회사 내부에서 소문을 들었을 거야. 너희가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었을 거야. 자신은 명문대 나와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팀장까지 올라왔는데 너는 그냥 재벌가에 시집와서 쉽게 좋은 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너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누구의 며느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지야.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3개월 동안 지켜본 결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유진아. 내가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확한 증거를 모으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대단해. 그 말을 들으니까 3개월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유진아, 내일 회사에 나와. 하지만 인턴으로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현우도 옆에서 아버지, 정말 고 팀장을? 라고 물어보니까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당연하지.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시아버지가 회장님이라는 충격, 현우가 재벌 2세라는 사실, 그리고 내일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 현우도 밤새 저에게 사과하고 또 사과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그런 고생하게 만들어서. 여보, 이제 됐어. 나도 이해해. 당신도 나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거잖아라고 했지만 솔직히 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가족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게, 물론 시아버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좀 서운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면서 심각한 표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긴급 전체 회의가 있다던데.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 있어? 회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오전 10시에 명동백화점 본점 전 직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이런 전체 회의는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긴급 회의라니 모든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대회의실에 들어가니까 정말 장관이었어요. 본점에 모든 직원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1층 명품 매장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각층 매장 매니저들, 본사 임직원들까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맨 뒤쪽에 앉았는데 고 팀장이 앞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정말 새하얗더라고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른 VIP 라운지 직원들도 다들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특히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드디어 시아버지, 아니 강천수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서셨어요. 정말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집에서 보던 자상한 시아버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대기업 회장다운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정말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우리 명동백화점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가치가 모두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3개월간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저에 대한 차별적 대우, 의도적인 괴롭힘, 그리고 어제 행사에서의 목록 조작 사건까지. 3개월 전 VIP 라운지에 새로운 인턴이 들어왔습니다. 유진이라는 직원인데 이 직원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점점 엄해지더라고요. 다른 인턴들은 일주일 만에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고 실무에 투입되는데 이 직원만 3개월 동안 창고 정리 청소 같은 잡일만 맡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실수를 유도한 후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더욱 악질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VIP 고객 초청 행사에서 선물 목록을 몰래 바꿔치기해서 이 직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정말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어요. 특히 VIP 라운지 직원들은 고 팀장을 쳐다보는 시선이 싸늘해졌어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모든 VIP 고객들 앞에서 이 직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며 우리 회사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회장님이 잠시 말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정말 떨렸어요. 이 유진 직원은 제 며느리입니다. 회의실이 정말 술렁거렸어요. 뭐라고? 회장님 며느리? 그럼 재벌가 며느리였던 거야? 이런 웅성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런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제 며느리가 아니었다고 해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지셨어요. 우리 회사의 가치는 공정함과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누구든지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으로 직원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우리 회사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고 팀장을 정말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고민정 팀장은 이 모든 원칙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고 팀장이 벌떡 일어나서 회장님, 저에게도 해명할 기회를 라고 했지만 회장님이 단호하게 해명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안팀에서는 고 팀장의 사무용품을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반납받으시기 바랍니다. 고 팀장의 얼굴이 완전히 새파래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이런 공개적인 해고 처분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진 직원을 새로운 VIP 라운지 총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턴이었던 제가 갑자기 팀장으로 승진한다니. 3개월간 보여준 성실함과 인내력, 그리고 어제 보여준 정확성과 책임감을 인정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는 지혜를 보여준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괴롭힘 당하는 인턴이었는데 갑자기 팀장이 된다니. 유진 팀장은 앞으로 VIP 라운지를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실력과 인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VIP 라운지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팀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했어요. 김수진 인턴도 와서 유진 팀장님, 저도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어서 정말 죄송해요라고 사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턴이었는데 갑자기 팀장이 된 거니까 어떻게 직원들을 이끌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 시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조언해 주셨어요. 유진아, 리더가 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너는 3개월 동안 가장 밑바닥에서 모든 일을 경험했잖아. 그 경험이 너를 더 좋은 리더로 만들어줄 거야.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줘. 내가 어떤 기분으로 일했는지, 어떤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나쁜지 다 알잖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 정말 그랬어요. 제가 직접 자빌도 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실수도 해봤으니까 직원들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어요. 전체 직원 회의를 열고 말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직원을 출신이나 학벌,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직 실력과 성실성으로만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거나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직접 말해주세요. 익명으로도 좋고 개인적으로 면담 요청해도 좋고 모든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라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드디어 제대로 된 팀장님을 만났다. 이제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업무 분배 시스템을 바꾸는 거였어요. 기존에는 고 팀장 혼자서 모든 업무를 분배했는데 이제는 모든 직원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순환 근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인턴이라고 해서 자빌만 하는 게 아니라 입사 첫 주부터 고객 서비스, 상품 관리, 행사 기획까지 모든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원들도 한 가지 업무에만 매달리지 말고 서로 다른 분야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시야를 가진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라운지 리뉴얼 프로젝트였어요. 그동안 제가 정리했던 인테리어 잡지들을 분석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라운지 디자인을 제안했어요. VIP 고객분들이 더 편안하고 고급스럽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고요.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았어요.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두 말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김수진 인턴이 고객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도록 디지털 아트 갤러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고, 다른 직원은 프라이빗 미팅룸에 최신 태블릿을 설치해서 상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정말 모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더라고요. 고 팀장 때는 무서워서 의견도 제대로 못 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6개월 후에 리뉴얼이 완료됐을 때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VIP 고객들의 만족도가 30% 이상 올랐고 다른 백화점 VIP 라운지보다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엄청나게 향상됐어요. 회사 내부 설문조사에서 VIP 라운지가 가장 일하고 싶은 부서 1위로 선정됐을 정도였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유진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단순히 매출만 올린 게 아니라 직원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더 대단해라고 하시면서요. 1년 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만든 공정한 평가 시스템과 순환 근무 시스템이 다른 부서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예요. VIP 라운지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을 우리 부서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사적으로 시스템을 확대하게 됐죠. 특히 신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반응을 받았어요. 기존에는 부서별로 따로 교육했는데 이제는 모든 신입 직원들이 여러 부서를 순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했어요. 첫 한 달은 매장에서 고객 응대 경험, 둘째 달은 상품 기획부에서 상품 개발 과정 경험, 셋째 달은 마케팅팀에서 홍보 전략 수립 경험. 이런 식으로요. 신입 직원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회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다는 피드백이 많았거든요. 2년째가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백화점에서 저에게 강연 요청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공정한 조직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경험은 있지만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유진아,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너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많지 않거든. 그리고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꾼 사람은 더더욱 드물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첫 번째 강연은 정말 떨렸어요. 100명 정도의 다른 회사 관리자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회사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봐야겠어요. 정말 용기가 나는 이야기네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이야기가 정말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어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공공기관,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초청해 주시더라고요. 강연할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 상황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성실하게 노력하고 정확한 증거를 모으고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험들이 나중에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괴롭힘을 당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강연 후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조언을 구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저도 지금 직장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드렸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런 실질적인 팁들을요. 몇 개월 후에 팀장님 조언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3년째가 되었을 때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명동백화점이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된 거예요. 특히 공정한 인사 시스템과 직원 복지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유진아,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만든 시스템들이 회사 전체를 바꿔놓았어. 하지만 저는 혼자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냥 계기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괴롭힘을 당해서 정말 힘들고 원망스러웠지만 이제는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었어요. 진짜 리더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요. 현우와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집안 배경을 숨긴 것 때문에 좀 서운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현우도 저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랬던 거니까요. 그리고 힘들 때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준 것도 정말 고마웠어요. 매일 밤 제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을 때마다 끝까지 들어주고 괜찮아, 유진아. 넌 잘못하지 않았어.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위로해줬거든요. 지금은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어요. 현우도 유진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리더가 될 줄 몰랐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자주 말해줘요. 시부모님들도 저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세요. 특히 시아버지는 유진아, 내가 우리 가족이 된 게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자주 말씀해 주세요. 너 같은 며느리를 둔 우리가 정말 복이 많다. 내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요. 요즘은 후배 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팀에서 인턴으로 시작해서 정식 직원이 된 사람들이 벌써 10명이 넘어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팀장님 덕분에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팀장님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팀장님처럼 좋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후배가 있어요. 박지민이라는 친구인데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편부 가정에서 자랐고 학비도 스스로 벌어서 대학을 다녔던 아이였거든요. 처음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 정말 위축되어 있었어요. 저 같은 애가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 일해도 될까요? 다른 직원분들은 다 명문대 출신인데 저만 지방대 출신이라 라고 자꾸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민이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요. 지민아,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해. 나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위축됐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더니 지금 여기 있잖아. 내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내 가능성까지 작은 건 아니야.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간절할 수 있어. 그게 너의 장점이야. 지민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후에는 우리 팀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 중 하나가 됐어요. 팀장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니까 정말 길이 열리더라고요 라고 말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팀 출신 직원들을 스카우트 하려고 해요. VIP 라운지에서 유진 팀장한테 교육받은 직원들은 정말 다르다.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인성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정말 뿌듯해요. 제가 만든 시스템과 문화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요. 4년째가 되었을 때는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고 팀장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해고된 후에 다른 회사로 간 건 알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서 또 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럼 그렇지 싶었는데 나중에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을 텐데 왜 그런 방식으로밖에 살지 못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고 팀장에게 연락해 봤어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였어요. 내가 괜히 연락해서 뭐 하나 싶기도 했고 혹시 또 불쾌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로서 그리고 인간적으로 한 번쯤은 대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 차라도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유진 씨, 정말 미안해요. 만날 면목이 없어요라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만나게 됐는데 고 팀장의 모습이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유진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고 팀장이 털어놓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사실 나도 처음 입사했을 때 정말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당하고 여자라고 중요한 일은 안 시키고 그런 경험들이 나를 너무 메마르게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내 우월감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유진 씨가 재벌가 며느리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어요. 쟤는 노력도 안 하고 쉽게 좋은 자리에 올라갈 텐데 나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 팀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괴롭힘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팀장님, 저도 그런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신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공정한 평가 시스템, 순환 근무 제도,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요. 고 팀장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유진 씨, 정말 대단해요. 나 같았으면 복수하려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화났어요. 하지만 화내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대화 이후로 고 팀장과는 가끔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완전히 친해진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5년째가 된 지금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VIP 라운지는 이제 명동 백화점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되었고 다른 백화점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올 정도가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이 정말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그리고 우리 팀에서 키운 인재들이 다른 부서로 진출해서도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VIP 라운지 출신이라는 게 하나의 브랜드가 될 정도로요. 몇 달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3년 전에 우리 팀에서 인턴을 했던 김지민이 이제는 다른 부서 팀장이 되었는데 자신의 부서에서도 우리 팀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팀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공정한 평가, 직원들의 의견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런 가치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만든 문화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게요. 최근에는 정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명동 백화점에서 새로운 VIP 서비스 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기존 라운지보다 10배 큰 규모의 프리미엄 서비스 공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시아버지가 유진아,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어서 최고의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줘라고 당부해 주셨어요. 정말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말 설레기도 해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어서 더욱 기대돼요. 공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시스템, 직원 교육 프로그램까지 정말 완벽한 VIP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직원들이 정말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곳으로요. 현우도 정말 응원해줘요. 유진아,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단순히 성공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해. 가끔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5년 전만 해도 저는 괴롭힘 당하는 인턴이었는데 지금은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이끄는 임원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정확한 증거를 모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경험을 원망이 아닌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도 강연을 자주 해요. 그리고 강연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상황이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그리고 그 힘든 경험들이 나중에는 여러분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요. 매번 강연이 끝나고 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용기가 됐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 이야기가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껴요. 최근에는 책도 쓰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담을 책으로 엮는 일이에요.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시작하게 된 일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책을 쓰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워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경험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걸 느껴요. 특히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만약 5년 전에 제게 지금의 상황을 말해준다면 아마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했더니 정말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만 마세요.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 책이 나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좋은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작은 변화라도 계속 만들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직장이 공정하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될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